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최신 판례 9번째 강의로 지난달 2월 달 최신 판례를 아직까지 못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달 셋째 주 토요일인가요? 4월 23일인가가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에 2월달 최신 판례 안 올라왔다고 계속해서 듣고 계시던 국회 8급 준비하시는 우리 제자님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그동안 학원 강의 스케줄이 좀 이렇게 촘촘하게 돼 있어서 한 그 틈을 여유를 낼 그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행히 3월 달은 우리가 매번 이렇게 거의 다달이 올려드리는 최신 판례, 위헌 불합치 판례가 없었고요. 위헌 불합치 아니어도 제가 우리 수험적으로 중요하면은 합헌 기각받은 판례도 이런 형식으로 올려드리는데 지난달 다행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헌재에서 위헌이나 불합치도 없고 특히 중요할 만한 그 다뤄야 될 그 수험적으로 이 최신 판례 특성 강의에서 다뤄드릴 만한 특별한 게 따로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컨텐츠의 제목을 먼저 보시면 판례가 4개 있고요. 헌법 불합치가 1개, 위헌 판결이 3개 나온 2월달 헌재 결정에서 여러분 제가 2월 초에 550채 그 하루 특강에서 OX 100제 내드렸는데 거기에서 가장 최근에 최신 판례까지 590채에서도 역시 시험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부서법령도 공직선거법 때문에 최근에 바뀐 정당법이 1번 문제로 바로 출제가 됐습니다. OX에서 다뤄드린 그대로 나왔는데 우리 최신 판례는 헌법을 그 시험 과목으로 하고 계신 분들은 바로 그 달에 출제된 그 선고된 것까지 시험에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헌법 최신 판례는 언젠간 나올 걸 대비해서 어느 시험을 위해서든 이렇게 다달이 특히 위헌 불합치를 잡으시고 나머지 그 광범위한 그 판례들을 다 소거법이나 어느 정도 그 위헌 불합치를 기준으로 적용해서 푸시면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겁니다. 오늘의 컨텐츠 제목을 먼저 보시면 1, 2번에는 제가 이제 별을 3개를 맥시멈으로 해서 많이 아끼고 있는데 1, 2번에는 별 하나조차 실어드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최신 판례로서는 중요한데 어려운 내용이나 특별한 논점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신 판례라는 이유만으로 별 하나는 붙여드릴 수 있어요. 그래도 2번, 3번 대비하려고 제가 이번에는 2번 제목에 그 별을 아꼈고요. 3번이 별 하나지만 어떤 면에서는 어렵진 않은데 2개 정도 값어치가 있고 4번은 공직선거법 수험생은 이거는 이제 그 논외로 하고 말할 것도 없고 헌법 공부하시는 분들도 아주 중요한 공직선거법 위헌 판결이 2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판례는 공직선거법 59조를 안 외우셔도 이 판례만큼은 정확하게 취지와 결론 그 다음에 이 판례가 별이 3개 된 이유는 공직선거법 때문이 아니에요. 공직선거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그 엮여 있는 결정의 의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판례는 제목 그대로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6조 1항 프린트에서 여러분 이 프린트는 그 모두공예 공개자료실이 있어요. 제 공직선거법 자료실 말고 모두공예 들어오시면 공개자료실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 번거롭다 그래서 항상 공기출에다가 올려드리니까 공기출 그리고 늘 가끔씩 질문하시는데 그 무슨 코인이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로그인만 하면 그냥 다운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유료 이런 거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자, 제목을 예로 보지 마시고요. 프린트 1페이지에 있는 박스의 가로 안에다가 제목을 그 판결 요지로 올라와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요지로 제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로 대체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와닿지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이 법 조항입니다. 전체 판례의 짧은 판결 요지를 읽어보시면 이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만으로 그 처벌하는 이 조항이 있죠. 아무리 그 취지는 좋으나 그 금융 그 실명법에서 그 말하고 있는 이 입법 취지 있죠. 이렇게 자료 요구하는 거 금지하고 형사 처벌하는 게 아무리 그 입법 취지는 인정되지만 천편일률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경우의 수를 나누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보 제공 청구 못하게 한 거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됐다고 헌재에서 요렇게, 이거는 이제 헌재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맨 처음 앞 표지에 있는 그 헌재 결정 요약해 놓은 겁니다. 이 제가 요약해 놓은 게 아니고 이 이제 헌법 재판 그 재판관님들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요약해서 올려놓은 그 요약본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만 한번 읽어볼게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이 법 있죠. 얘가 헌법 무슨 원칙에 위반됐는지만 결과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 판례입니다. 간단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이렇게 형사처벌하는 이 법률 본문 중 이런 그 조항에 대해서 기준점, 항상 침해됐으면 위헌 불합치가 첫 번째 기준이고, 그래서 무슨 원칙에 위배돼서 어떤 권리를 침해당했는지를 알고 계셔야 간단하게 결론만 묻는 문제에서도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과잉금지 원칙으로 판단했고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헌재가 판시했습니다. 적극, 소극 뜻 아실 거예요. 적극은 침해됐다는 얘기고 소극은 침해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약어예요, 그게.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 앞에까지 여기까지 읽어보시고, 금융거래의 역할이나 중요성에 볼 때 그 비밀을 보장할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필요성조차 없는 게 아니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을 매개로 해서만 가능하니까 금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누설에 대해서 형사 제재 가하는 것만으로도 그 비밀은 보장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심판 대상 조항은 금융거래 그 정보의 제공 요구행위 요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을 삼고 있으나 쭉 이런 경우 등을 상정해 보니까 파란색 금융정보거래 제공 요구행위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여기가 이제 핵심 키워드죠. 달라질 수 있는데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죄질과 책임을 달리한다고 할 것임에도 심판 대상 조항은 정보 공개 요구의 사유나 경위, 행위 태양, 요구한 거래 정보의 내용 등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 떠올릴 수 있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결론만 물어보는 단순한 문제로 안 낸다면 여기를 바꿀 확률도 약간은 있습니다. 필요성조차 없다고. 그런 기출 패턴들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것, 얘들은 맨 마지막으로 내려오셔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한 겁니다. 결론도 간단하고 내용의 근거도 여기가 키포인트로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예상 지문처럼 문제를 이렇게는 안 낼 것 같고요. 그 조문 쭉, 예상 지문에 조문 쭉 연습하려고 제가 일부러 조문 나열해 드린 거고,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꺽쇠 있죠. 아까 맨 처음에 제목으로 읽었던 거 이렇게 해놓고 맨 마지막 문구만 과잉금지 원칙이 위배돼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해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판시를 한 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별로 바꿀 만한 본문 내용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도 큰 테마나 어려운 논점은 없습니다. 여기는 제목 그대로예요. 이 결론은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 소송에서의 가집행 선고 제한. 취지는 국가를 상대로 할 때하고 국가 이외의 일반 그 주체를 상대로 할 때랑 차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차별이 같은 것을 같게 또는 다른 것을 다르게 했으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겠죠. 그게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같은데 차별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국가만 우선시해서 가집행 선고 못하게 했거든요. 그게 헌법에 위반됐다는 판례입니다. 일반 판례보다도 조금 더 간단할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요 행정소송법 43조. 그러면 이제 나중에 행정소송법이 시험 과목에 있는 분들은 행정법 안에서 이 판례가 나온 이후로 법이 바뀌어 있을 때 그 조문도 공부하시는 게 그 과목에서 필요한 그 내용이죠. 자, 여기도 그 두 번째, 우리 프린트도 두 번째 있고요. 행정소송법은 프린트에다 실어드렸습니다. 행정소송법 43조.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 가집행 선고할 수 없다. 자, 좀 전에
처음에 취지로 말씀드린 거 한번 보실게요. 이 행정소송법 심판대상 조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당사자 소송 중에서도 피고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 주체인 경우와 국가인 경우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어요. 읽어보시고, 파란색, 동일한 성격인 공법상 금전지급 청구 소송임에도 피고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러니까 여기서 키워드는 동일한데, 피고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가집행 선고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면 상대방 소송 당사자인 원고로 하여금 불합리한 차별을 받도록 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런 점 다 종합해 보니까 심판 대상 조항은 국가가 당사자 소송의 피고인 경우 가집행 선고를 제한해서 국가가 아닌 그 밖의 그 권리 주체가 피고인 경우에 비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우대해서 차별을 하고 있으니까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이것도 중간에 바꿀 만한 내용 따로 없어요. 결론만. 자, 그런데 항상 앞에 거는 과잉금지 원칙이 위배돼서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됐죠. 그렇게 결론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OX 집은 나중에 문제 나왔을 때 빠르고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2페이지 프린트에 있는 결정의 의의는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라고 써드린 겁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으면 부연 설명 드릴 텐데 특이한 사항 없습니다. 이해하시는 데 도움 되시라고. 자, 예상 지문도 그대로 이렇게 나올 확률이 아주 높아요. 이런 형식으로. 예상 지문에서 간단하게 물어보는 그 패턴들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오늘 최신 판례 특강 중에서 4번 판례 다음으로 중요한 3번 판례를 보실게요. 여기는 이제 약간 이해를 해야 될 문구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처음 화면을 통해서 제목과 함께 전체 이 판례가 탄생하게 된 그 심판 대상 사건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여러분들은 이것 때문에 현재 사이트 들어가서 보실 필요 없어요. 자, 초과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형사보상법 사건이에요. 제목으로 유추될 수 있는 것, 뭔가 더, 예를 들어서 징역 2년 6월을 실제로 살고 나왔는데 재심 절차 거쳤더니 징역 2년짜리였어요. 그러면 6개월을 더 초과해서 빵에서 산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상 조문이 없는 이런 경우에서 헌법 재판소에서 이렇게 판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를 읽으시면서 요 사실관계를 가볍게 프린트나 메모지에 요 정도만 이제 그려 놓으시면 이 판례는 이 그림만 보고도 나중에 결론이 생각난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중간에 1, 2번 판례는 판결 요지에서 뭔가 바꿀 만한 게 없다고 그랬는데 얘는 현재의 결론만 물어보지 않고 내용 가지고 바꾸는 문제 중에서 하나 나올 만한 게 있습니다. 약간 지엽적이긴 할 수는 있어도 충분히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원래 원 판결에서 폭처법이 있어요. 폭처법에서 가중처벌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원 판결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날짜가 복잡하게 나와요. 이 사건 개요에서. 자, 2년 6월 선고받고 다 그 형기 복역하고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가중처벌된 폭처법이 헌재에서 위헌 판결 받았어요. 폭처법이 위헌 판결 받고 이제 위헌으로 그 결정된 그 처벌 조항으로 원 판결 받고 이렇게 지금 복역하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재심 요건에 해당해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이 과정이 써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재심을 청구했는데 검사가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고 뭔가는 조문이 삭제된 조문도 있고 경하게 바뀐 조문도 있게 됐어요. 입법이 경하게. 그래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했어요. 경하게 바뀐 처벌 조항으로 공소장을 변경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재심에서 이런 형이 나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2년 6개월에 대비할게요. 이거는 사건 개요가 엄청 많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에 대한 사실관계입니다. 2년 6개월 받은 사람인데 2년으로 확정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를 더 징역에서 슬기로운 빵 생활을 한 겁니까? 6월을 더 한 거죠. 6월. 그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형사보상 해줘야 되는데 지금부터 보실 조문에 의하면 해줄 수 없어요. 그 조문을 보실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형사보상법을 먼저 보셔야 되겠네요. 자, 3페이지 프린트에 심판 대상 조항 바로 위에 문구는 얘예요. 바로 위에 문구. 이 문구의 이 전체 이 글의 취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이걸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2조를.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봤더니 헌법재판소는 변경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심판 대상 조항은 변경해 줄 수 있는데 여기서 관련되는 건 2조는 핵심 키워드가 확정된 사건, 무죄 재판을 받아서 이렇게 확정된 사건의 형사보상 요건을 규정하는 조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헌법에서 부속법령 중에 얘는 기본권론에서 중요한 겁니다. 얘. 기본서 내용 압축도 형사보상법이 압축되어 있고 형사보상법과 관련돼서 중요한 헌재 결정들이 있어요.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2조가 심판 대상으로 다투어지는 것으로 신청했는데 헌재에서 보니까 이 헌재에서는 좀 전에 그림에서 보셨듯이 무죄 재판은 받지 않았는데 형이 감경된 거예요. 그 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따져보니까 26조 1항 보세요. 26조 1항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이걸 형사보상법이라고 줄인 건 법제처예요. 약어로. 그러니까 형사보상법이라고 해도 이 법률 명칭을 의미하는 겁니다. 26조 면소 등의 경우 1항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가에 대해서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1호를 보세요. 형소법에 따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이거랑 더 가깝다고 본 거예요. 이 사람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취지에 미추어 보니 2조가 아니라 이거네 해서 이렇게 변경한, 얘를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안 본 사람들은 틀릴 수도 있는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겠죠. 자, 이거는 최신 판례 들으시는 김에 가볍게 보고 넘어가실 문구입니다. 그래서 심판 결국은 결정 주문에 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게 아니라 26조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던 사건입니다. 헌법 28조 이렇게 취지 읽어보시고, 외형상, 형식상으로 무죄 재판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케이스처럼 공소장 변경을 그 사람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피고인이. 자, 형사절차법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으로 인해서 국민의 신체의 자유에 관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더 살았다면 형사보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게 우리가 봐도 타당하죠. 헌법재판관님들 말고 우리가 봐도 그게 타당합니다. 심판대상 조항은 소송법상 이유 등으로 무죄 재판을 받을 수는 없으나 그러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절차에서 구금되었던 개인 역시 형사사법 절차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으로 인해서 신체의 자유 피해를 입은 것은 마찬가지니까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는 고려에서 마련된 규정이다. 자, 원 판결의 근거가 된 제가 말한 그 폭처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그 규정에 의해서 위헌 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개시된 재심 절차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위헌 결정된 가중처벌 규정 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여기다 써드린 거 요약해드린 그대로입니다. 가벼운 규정으로 적용 법조가 변경돼서 피고인이 무죄 판결 받지는 않았죠. 그런데 원 판결보다 6개월이나 가벼운 형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 판결에 대한 구금형 집행이 재심 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이 사건 하나 예를 든 거에서는 6개월을 초과하게 된 거예요. 이 사건 이런 경우와 같이 초과하는 부분에 전부는 아니더라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부당한 구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심판 대상 조항이 형사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려워요. 무죄 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얘도 똑같다는 겁니다. 꼭 무죄 재판 받았을 때만 그렇게 해주라는 거하고는 그 해주라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래서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피고인 개인으로 하여금 그 피해를 너가 그냥 살았으니까 그냥 없다 쓴 걸로 해, 이렇게 피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형사보상 청구권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달리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판 대상 조항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경우를 형사보상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 이것은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로서 원래 있는 형사보상 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현저하게 자의적으로 차별함으로써 평등원칙 위반했다는 판례입니다. 자, 중간에 이건 여러분들이 프린트로 나눠드린 건 이제 동그라미로 이렇게 시작해서 3페이지부터 이유의 요지, 평등권 침해 여부,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자, 이걸 띄워드린 게 아니고요. 얘는 헌재에서 판결 요지라고 해서 첫 페이지에 이 전체를 요약해서 써놓은 그 문구입니다. 이걸로는 결론만을 문제로 만든 예상지문 두 번째 걸 보시면 되고요. 예상지문 두 번째 걸 먼저 보세요. 예상지문 이 사실관계 줄여서 이렇게 원 판결의 근거가 된으로 시작해서 쭉 다 읽었다는 전제로 끝에를 보니까 형사보상법 26조 1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냥 결론으로 가볍게 문제를 만든 것. 자, 그런데 지금 얘 말고 요지로 들어오거나 실제 원 판결의 이유로 들어가면 길고 공소장 변경과 관련돼서도 많이 쭉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장난이 실제 시험에서 나올 수 있어서 여기서도 한번 제가 바꿔봤어요. 자, 예상지문 얘는 답을 보셨다면 어쩔 수 없는데 한번 풀어보십시오. 왜냐? 아직 이 문구는 안 봤어요, 우리가.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일단 한번 풀어보세요, 멈추고. 꼭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몇 번째 동그라미에 답이 있냐면 해설에도 실어드렸지만 4페이지에서 요 첫 번째 동그라미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경우는으로 시작하면 그 다음 단락이 그런데로 시작하죠. 그런데 공소장 변경 제도는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과 소송 경제 도모라는 가치가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지. 이렇게 형사절차법에 내재하는 위험의 결과로 이루어진 구금을 정당화하는 제도는 아니답니다. 이게 헌법에서 나올 수 있느냐? 뭐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저는 나온다면 이런 패턴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 항상 중요하지 않든 판례 결론만 바꿔서 여러분들 맞추라고 교수님들께서 떠먹여 주지 않습니다. 결과 안에 있는 내용들 가지고 어렵게 문제 구성하는 것 중에서 한 개 지문 정도 요런 거는 선생님 다 말장난 20그림 찾기, 긴 지문은 20그림 찾기, 헌법 조문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요런 패턴의 문제 하나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이 문구 아니어도 지금 밑줄 쳐드린 것들 다 안 읽은 거예요. 프린트에 있는 것들은. 자,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나머지 저랑 같이 보지 않은 이 밑줄 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결정의 의도 꼭 읽으셔서 이 판결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이해하는 데 도움 되시라고 실어드리는 겁니다. 같이 읽으면 좋겠지만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요. 자, 제가 프린트 만들어 드린 전체에서 아무 생각 없이 중원부원한 프린트는 없습니다. 프린트물은. 그러니까 실어 드린 것만큼은 꼭 정독은 복습 때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여기 1, 2, 3번까지 본 판례 중에서는 이 판례의 결론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공직선거법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야 공직선거법 59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사진 찍듯이 암기해야 되는 조문 중에서도 아주 왕조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3월에도 대선을 치렀지만 다이렉트로 관련된 조문입니다. 선거할 때마다 누구한테나 다이렉트로 관련되는 조문이고 개정 과정도 엄청 복잡하고 개정이 많이 되어 있는 조문 중에 하나인데 이 판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지금 공직선거법 이제 띄워서 보여드릴 텐데 얘를 다 듣고 나면 결론은 이겁니다. 공직선거법 59조에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 못하게 하는 이 원칙과 예외에서
1호부터 5호까지인데 여러분 3호까지는요 2017년 개정법 전까지의 조문이고 4호, 5호는 2020년 12월 29일 올해도 공직선거법만 3번이 개정돼서 수험생들 머리 엄청 복잡하게 하고 마지막에 사전투표 시간까지 이번 국가직 9급에서 나왔지만 여기는 또 최근에 개정된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할 수 있게 했어. 그 중에서 여기서 판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4번도 중요한 논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얘가 왜 이렇게 바뀌어서 여기에서 또 인용하는지 이것과 관련된 헌법재판소법 47조 위헌결정의 기속력과 관련된 이 논점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판례인데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1호부터 5호 안에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이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어서 헌법소원 청구한 거라는 그 심판 사건 개요인데 그 중에서 이렇게 선거 기간 제한에 한정돼 있고 요 단서에서만 이렇게 예외적인 조문으로 몇 조문 선거일이 아닌 때를 뺀 이 몇 조문 빼고는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이 기간 개시 전에 이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돌아다니면서 대면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헌법소원 제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래서 이 안에 이 헌법소원 청구인 그 국회의원 후보자 있죠? 그 사람이 금지되는 그 행위를 했을 때 그걸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조문이 없어서 신청했더니 받아준 겁니다. 왜냐면 결국 그렇게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오히려 더 돈 안 드는 돌아다니면서 대면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굳이 그런 엄격한 공직선거법의 그 취지와 혼란한 선거운동부터 해서 위법 선거운동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걸 대비해서 모든 걸 허용하지 않는 이런 취지에 오히려 돈 안 드는 선거 명함 뿌리고 프랜카드 거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국민들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그 선거운동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헌법에 위반됐다고 선고해서 이제 위헌으로 불합치로 안 하고 위헌으로 조문을 날려버린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아웃라인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여기에서만 특이한 몇 개의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잡으시면 돼요. 자, 7대1로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고 나중에 제가 문제로 5개를 만들어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나중에 이제 문제에서 나옵니다. 선거운동 기간 제한하고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하는 이 공직선거법 59조 중 선거운동 기간 전에 참고로 이렇게 묶으시면 돼요. 이거는 공직선거법 말고 헌법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대통령이 23일이고 14일은 그 이외의 4대 선거 중에 국회,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그래서 이건 까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거운동 기간 전체 선거운동 기간에서 대통령 23일인데 선거일 전일까지가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거 그거는 기본적으로 잡고 계시면 돼요. 선거운동 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 관한 이 부분 저렇게 하면 처벌됐다고요. 왜냐하면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단서에서 허용하고 있는 조문에 없어. 근데 이제 좀 이따 보실 요 4호에 2020년 12월 29일에 선거일이 아닌 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어요. 가로 안에 있는 단서 조항 빼고. 그걸 좀 이따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문은 엄청 복잡해요. 그런데 공직선거법을 우리는 헌법시험에서 물론 물어보면 이제 틀리라고 내는 문제일 건데 제가 헌법공직선거법 동시에 강의를 하지만 이렇게까지 공직선거법 수험생한테만 물어보는 엄청 어렵고 지엽적인 것까지 내지는 않았는데 예외가 있긴 있어요. 입법고시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된 계산하는 수식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제가 예상 지문으로 미리 공직선거법은 내드렸고 헌법에서는 어림도 없지. 그렇게까지 어렵게. 근데 2020년 연동형 비례대표 때 시험 바로 입법고시에서 나왔어요. 공직선거법에서는 안 나왔는데 입법고시에서 나왔습니다. 그 기출문제를 보셨을 건데요. 자, 이렇게 이 59조랑 요렇게 위배하면 처벌하는 요 처벌 조항, 이 처벌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선고한 겁니다. 자, 사건 개요는 여기서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요때 이 규정된 방법을 요 제외하고 그 선거운동 했다는 범죄로 이렇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고 이해 차원에서 띄워드렸으니까 가볍게 한번 스킵하시고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요 빨간색 요거 잘 보셔야 된다. 요거 이거는 헌법에서 물어볼 포인트는 아닌데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조문이. 도대체 뭐가 심판 대상 조문이야 여기서. 그러니까 나중에 주문에서 얘들을 쭉 다 써주고 있어요. 주문. 근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것들, 요런 거 2020 요런 거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를 왜 그 전체로 심판 대상 조문으로 했는지 이유를 설명한 부분만 가볍게 한번 보세요. 공직선거법 안 하시는 분들은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그 빨간 부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심판 대상 조문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 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법률 조항은 아까 제가 여기까지의 59조나 이 처벌 조항 그거에 대한 이 조문이에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여기에서 요거 있죠, 요거. 여기까지인데 원래는 여기까지인데 여기도 같이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 조문을 개정 과정에 의해서 다시 분설해서 설명해 드리는 건데요. 여기서는 제가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시면 이거는 무시하셔도 돼요. 이해되시면 그냥 끄덕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시간을 투자하기에는 뒤에 있는 것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정 조문이 저래서 이렇게 됐구나. 요놈의 개정 과정들 때문에. 근데 이거에 대한 키워드는 아까 1호부터 5호까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뛰어넘김에 그러면 여기만 2회 돕는 차원에서 여기는 이제 2020년 12월 29일 개정법이고 여기 2017년 2월 8일 요 개정되기 전에 요 두 개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앞에 선거일이 아닌 때. 물론 요 사원은 지금도 선거일이 아닌 때로 붙어 있습니다. 선거일에는 이렇게 못 한다고. 자, 그런데 이것만 2017년 2월 8일에 선거일이 아닌 때만 선거일이 아닌 때를 빼서 선거일에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나머지 조문은 똑같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도 같이 판단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괜히 읽어보면 헷갈릴 수 있어서 설명 한번 드렸어요. 59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암기하라는 거 아니고 59조 도대체 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라고 해서 전체 구조 우리 문제풀이 때문에 이거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59조가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예요. 선거운동이라고 그랬습니다. 헌법에서는 나온다고 했어요. 분명히 선거 빼기 1이 선거 기간이에요. 선거 운동 기간. 자, 근데 여기는 허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호, 3호 앞에 선거일이 아닌 때라는 문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언제 떨어졌냐면 그 표지가 요때 떨어진 거예요, 요때. 복잡하니까 전체로 그냥 가볍게 이렇게 보시기만 하고 이런 것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하게 뒤에서 결정에 의해서 결정 요지에서 이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최근에 우리가 지금 심판 대상이 된 59조 개들을 우리가 왜 아웃시킬 거냐면 최근에 이런 것도 허용을 하게끔 인식이 바뀌었다라고 판결 요지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얘들은 제외하고요. 말로 선거운동 하는 경우 선거일 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도 그 최근 경향이 바뀌었는데 이건 무시하시고요. 그래서 이 1호부터 5호까지가 공직선거법 문제에서는 아주 그냥 단골 손님이죠. 그리고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데. 그래서 얘도 인용해요. 중간에 판결 요지에서 밑줄 쳐드렸고, 자, 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가벼운 논점 하나 빨리 치고 넘어갈게요. 명확성 원칙 위배됐느냐? 아닙니다. 그게 1번 판결 요지입니다. 뭐가 불명확하다고 선법소원 제기했어요? 처벌할 때 얘가 이제 불명확하다고 헌법소원 제기했을 때 첫 번째 논점이었는데요. 결정 주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서 이렇게 결정 주문이 나온 거다. 보시고 첫 번째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여기는 다 읽지 않고요.
그 밖의 방법이 선거운동의 개념 표지를 갖춘 모든 방법을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대요. 충분히. 그래서 명확성 원칙 위배 안 됐다는 결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중간까지는 모든 걸 파악 안 하셔도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시험에 저는 이 판례는 결론만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상 지문 1부터 5까지, 특히 5번은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헌법에서. 그 유사기출이, 이 유사기출은 좀 이따 보실 경정 승진 기출 문제에서는 간통죄 날짜로 소급표 계산 문제 냈거든요. 날짜로. 뭐 계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날짜 따지는 건데 우리는 여기서 언급한 걸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결론, 우리 예상 지문에서 얘가 하이라이트예요. 5번. 물론 여기에 또 그냥 빠져서 기본적인 1, 2, 3, 4번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1, 2, 3, 4번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맞추는 지문 위에 이제 이 5번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이 판례 이거는 아니니까 가볍게 보세요. 과잉 금지 원칙 판단 잣대에서 목적의 정당성이 날라갔다든지 수단의 적합성이 없다든지 하는 판례가 아니라서 여기서 끓여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입법 목적 있죠? 이렇게 규율한 거 아까 말했었던 과열 경쟁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방지하고 제한하고자 이러한 입법 목적과 수단, 그리고 맨 마지막 문구로 보시는데 이 사건 선거운동 기간 조항이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는 것 자체, 얘도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문제 바꿔서 나올 수 있어요. 먼저 보세요. 기출 2번 보십시오. 예상 지문 2번 7페이지 3번입니다. 1, 2번은 그대로 정지문이니까 확인만 해주시고요. 3번 보세요. 이 사건 선거운동 기간 조항이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별 2개 쳐드린 이유는 있습니다. 이렇게도 충분히 날 수 있어요. 이런 패턴의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결정 중에. 자,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시면, 그러나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이 제한의 정도는 이렇게 종합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요때에도 아까 4호 있죠, 4호. 물론 그때 같이 5호도 들어왔는데 여기서 언급하는 거는 이 4호인데요. 반성적 고려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적은 선거운동 방법, 아까 말로 운동하는 거, 전화로 하는 거, 물론 가로 안에 있는 거 빼고요, 제외. 부작용을 초래할 것들은 허용해줬단 말이에요. 언제? 2020년. 이런 게 이제 완화된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선거운동 기간 조항에서 말로 대면으로 못하게 한 이 사건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는 선거운동 방법, 키워드 제가 말씀드렸던 돈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불균형 문제도 낮고 대면에서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 프랭카드도 안 만들고 표지판도 안 만들고 이런 것들 말로 하는 거,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물론 이제 공사이익 따졌더니 당연히 이제 사익이도 법익 균형성에도 위배돼서 결국 이 사건 선거운동 기간 조항 중 각 선거운동 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해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 관한 부분 과잉금지 원칙, 목수 인정되지만 해법 위배돼서 뭐 침해됐는지는 기본이에요. 말로 하는 거 못하게 했으니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요 결론. 그래서 이 결론 문제는 1번에다가 가볍게 실어드렸고 기출 2번이 재헌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그리고 3번이 선거운동 기간 제한 기간 자체가 위배된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최근에 우리가 헌법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요렇게 고쳐놨죠. 제가 과소보호 금지 원칙에 위배돼서 아닙니다. 과잉금지 원칙으로 따졌습니다. 교수님들이 아주 좋아하세요. 한 글자 바꾸는 거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변시 우리 550채 7급 다 나와.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과소보호 금지 원칙으로 판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4번까지는 가볍게 맞추셔야 돼요. 예상 지문 1, 2, 3, 4번에 그런 패턴으로 나오면. 자, 근데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사건 처벌 조항. 그 다음에 결론. 표현의 자유. 결정의 의의를 보시면
지금까지 읽었던 거 요약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가볍게 스킵해서 정독만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계속 복습이에요. 지금 띄워놓는 것들이 프린트에도 있고. 자, 마지막 중요한 부분이 얘입니다. 얘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진짜 무조건 나와요. 얘는 이 판결 아니어도 헌법재판소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최근 기출 지문입니다. 언제로 소급하느냐, 언제로. 얘가 처음부터 입법부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해서 여기 설명드렸어요.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설명 다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거.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헌재가 심판 대상 조항 중 일부를 지금 주문과 같이 59조에 대해서 판결했죠. 요 심판 대상 조항 중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게 아니라 그 전에 우리 간통죄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났는데 그럼 어디까지 위헌 결정의 소급표에 의해서 어디까지 소급하느냐? 왜냐하면 무분별한 재심 청구 왜 언제로 소급하느냐가 왜 중요해요? 여기까지 그날인지 그 다음 날부터인지. 자, 무분별한 재심 청구, 간통죄로 인한 무분별한 재심 청구, 그 다음에 그 당시 시대 상황, 얘를 입법 개정 이후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기준을 거기까지로 안 하고 그 다음 날로 못을 박아준 거예요. 그날 아닙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결정함에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 중 일부가 종전에 이 똑같은 이 사실관계에서 종전에 합헌 결정을 요때 받았습니다. 2016년. 그러면 헌재법, 잠시 뒤에 띄워드릴 헌재법. 자, 이 헌법재판소법 47조 요 사망이 그날이에요? 그 결정한 다음 날이에요? 이렇게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로 소급하는 거예요. 이때 신설됐고요. 이 전에는 도대체 어디까지 소급하느냐에 대해서 견해도 대립되고 아주 문제가 많았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날로 취지는 지금 말씀드린 큰 틀로 무분별한 재심 청구 방지, 간통 그 시대적 그 당시의 시대적 감정 이런 것들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 판결 이거는 이 날짜를 주어줄 거예요. 문제를 내면 요렇게. 그러면 여기에요. 여기. 6월 31일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7월 1일로 소급해서 상실하게 됐어요. 종전에 합헌 결정했던 이 위헌 판결 전께. 그리고 나서 예상 지문 먼저 다 풀었고 요 마지막 거 요거. 이게 1월 둘째 주에 나온 경정승진. 헌법이 40문항입니다. 어렵게 나와요. 전체를. 헌법 40문제에서 자, 종전의 합헌 결정 요렇게. 그러면 6월 이거는 이제 경정승진 문제에서도 나왔다는 얘기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 판례를 제가 요렇게 그러니까 답이 X라고요. 이렇게. 마지막 문제 해설 실어드렸죠? 해설까지. 그래서 6월 30일이 아니라 다음 날 7월 1일. 판결 요지 안에 숨어 들어 있기 때문에 얘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경정 승진에서는 요 날짜를 그 간통죄 사건으로 날짜를 바꿔놨어요. 자, 근데 거기서도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틀리게 만들었습니다. 날짜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최신 거를 붙여드린 거고 많습니다. 이런 기출들. 자, 이렇게 해서 2월 달에 나온 헌재 결정 중에서 위헌 3개, 불합치 1개 다 해드린 거예요. 제가 위헌 불합치를 나오면 헌재 결정 없는 달 빼고 다달이 올려드리는 이유, 얘를 잡고 있으면 설령 뭔가 세모로 문제가 출제됐을 때 위헌 불합치를 알고 있으면 이거는 위헌 불합치에 해당하는 거 아닌데 라고 이 최신 판례 말고도 여러분들이 쭉 공부하신 것들이 위헌 불합치는 헌법을 공부하셨으면 비록 그게 너무 지엽적이거나 옛날 거라도 가급적 키워드라도 알고 계시는 게 헌법 공부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더하기 최신 판례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위헌 불합치가 양이 이 정도라면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이 네모보다 더 커요. 그동안 나왔던 헌재 결정을 다 합치면 그러니까 우리 위헌 결정이 여기 이 동그라미라면
요 네모, 요 녹색 네모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얘를 통해서 소거법으로 헌재 결정 문제를 푼다는 얘기죠. 그러나 옛날 거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최근 거 위주로 교수님들께서 역으로 문제를 내시고 리딩 케이스나 중요한 판례들만 옛날 걸 끄집어서 같이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최신 걸로만 도배를 하면 균형이 좀 안 잡히니까. 그래도 교수님들은 어찌됐건 최신 판례 좋아하신다. 자, 4월 국회 8급 이번 달에 헌법시험이 있는 것만 제가 명칭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강의하는 중에 6월에 있는 법원국 보시는 분들, 제가 그 민법 제 제자님들 헌법도 가끔씩 이제 언급해 드리는 것들 있죠.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판례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판례들은 법행은 말할 것도 없고 법무사, 법원구급, 우리 뭐 5급 공채, 입법고시에 다 나올 만한 아주 중요한 위헌 결정들입니다. 자, 다행히 3월 달은 하나도 없어서 3월 달 건너뛰고 이번 달 또 4월 뭐 마지막 주 어느 날 목요일, 금요일 이런 때 나오면 최대한 빨리 뭐 5월 초에도 그 다음 시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과의 약속이니까 뭐 유튜브에다가 최신 판례는 꾸준히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